안녕하세요. 말랑말랑 기업사의 고프로 고영경입니다. 저희가 계속 요즘은 한국 기업들, 특히 오래됐지만 잘 성장해서 지금 우리에게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기업들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도 그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대단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라고 하면 단연코 배터리 관련 주식들인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바이오나 제약주가 날았었고요.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또 한국의 화장품 주식들이 정말 고공행진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터리, 제약, 화장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LG화학입니다. LG그룹의 기원이 된 회사도 바로 LG화학이에요. 또 이 LG그룹이 LG, GS, LX, LS 이렇게 해서 네 그룹으로 나눠지니까 이 네 그룹의 원료가 되는 첫 번째 회사가 바로 LG화학입니다. 그리고 이 LG화학은 그냥 이렇게 많은 회사들을 낳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다 정도가 아니라 한국의 산업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LG그룹의 모태가 된 LG화학의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원래 이 LG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죠. 옛날에는 이런 영어 알파벳을 쓴 게 아니라 락키화학. 한자 그대로 락키화학이라고 했습니다. 창업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구인회 선생님이신데요. 1907년에 출생을 하셨어요. 원래 이름은 정득, 정민연의 옥동자를 얻었다 그래서 정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향은 경남 진양군 지수면 승산리. 이때 당시에는 이제 뭐 경상도에서 할아버지한테 집에서 한학을 배우다가 그리고 이제 서울로 보통학교로 유학을 가게 돼요. 그런데 1920년 14살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구인회 씨가 살던 집 이웃에 천석군 허만식의 장녀 허올수와 혼인을 하여 스라에 10남매를 두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결혼하고 서울에 있는 보통학교로 유학을 가서 2년 정도 수학을 하고 내려와서 사업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당시에는 또 유교적인 전통이 많이 남아서 장남이 사업을 한다니까 별로 반기진 않았는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의논을 한 끝에 장손이지만 네가 그렇게 사업이 하고 싶다니 우리가 허락한다라고 하면서 모아둔 돈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장인어른이 바로 허만식 선생이라는 겁니다. 이 허만식 선생님은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백산상회라는 걸 열어서 독립운동 자금을 대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진주여고를 만들어서 학교를 운영을 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장인어른의 동생의 자식분을 데리고 오자고 그래 조카를 데리고 오면서 우리 아들을 좀 잘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GS의 원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씨 집안과 이렇게 얽혔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보면 LG그룹에 이제 허씨 집안의 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다시 사업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1931년 첫 사업이 진주의 초목점 구인의 상점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진주 하면 이제 장인어른 허만정 선생의 도시죠. 그래서 이 당시 도시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됐을까? 처음에는 잘 나가는 포목점들이 너무 많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곧바로 말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아먹은 돈이 얼마나 크냐 하면 500원의 손실을 봤는데 이 돈이 쌀 100가마가 넘는 금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차게 초반부터 말아먹었죠. 그런데 이제 집안에서 다시 야, 한 번에 성공할 수 없어. 여기서 주저앉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 10년은 해봐야 결판이 난다. 그리고 실패해서 얻은 교훈이 뭐냐면 남들과 똑같이 포목을 대량으로 사서 팔아봐야 나는 돈을 못 벌겠다. 왜냐하면 이미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거. 그렇지만 고객들이 원하는 거. 새로운 문양이 들어간 옷감들을 판다든가 아니면 계절별로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이 잘 안 파는 옷감을 구해다 판다든가 그래서 발품을 팔아서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먼저 가져다가 자기가 심지어 디자인까지 해서 그렇게 판매를 했다고 해요.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마진율도 좋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938년에 이 구인의 상회를 구인상회로 바꾸고요. 그리고 광복이 되면서 진주를 벗어나서 진짜 대도시에 가서 회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가요. 당시에 부산은 진주보다는 훨씬 더 큰 도시였죠. 그리고 이때 허만정 선생님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셋째 아들 허준구를 데리고 와서 동업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장인어른 집안의 투자금을 받으면서 부산 흥하화학이라는 데서 생산하는 아마스크림의 판매 대리점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화장품에 손을 대게 된 거죠.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뭐 화장품도 사서 쓰고요, 포마드도 사서 바르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물건이 있지만 물자가 부족했기도 한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많이 사서 쓸 수 없는 품목도 있지만, 그리고 시장에서는 뭔가 소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활 필수품이 이제 어찌됐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부족하고 이 물자를 확보해서 공급하는 게 사업의 성패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인상회가 아니라 조선흥업사라는 무역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 군정청 무역업 허가 1호를 받게 되는데요. 무역업을 하게 됐다는 건 남들보다 수월하게 외국에 있는 물자를 들여다가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입과 유통에 뛰어들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직접 만들게 되죠. 원료를 이제 섞고 끓이고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라키 크림입니다. 그리고 1947년 이 라키 크림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난 다음에 1947년 라키 화공업을 세워요. 여기서 라키 크림을 제공을 하는데 이게 용기가 잘 깨지는 거예요. 당시에는 플라스틱 용기가 아니라 이제 유리 같은 용기에다 담아서 팔아봤더니 용기 뚜껑이 너무 잘 깨지니까 상인들이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깨지지 않는 뚜껑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누가 좀 연구 좀 해봐라. 당시에는 한국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물자가 다 부족했기 때문에 합성수지라는 걸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플라스틱을 만들면 합성수지를 만들어서 플라스틱 깨지지 않는 크림통에 넣어서 팔면 좋겠구나라는 걸 했는데, 우리나라에 누가 지금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가 있으면 합성수지를 가져다가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직접 화장품 용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사출, 성형기, 금형, 원료 이런 것들을 다 스스로 조달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전쟁 중 이 재산을 다 털어서 사야만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쌌어요. 그리고 이 사출, 성형기 같은 거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외국에 주문을 하면 또 한국에서 도착해서 직접 생산을 할 수 있을 때 투입할 때까지 1년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깨지지 않는 화장품 용기를 만들어야겠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다 털어서 사출기로 조달하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화장품 용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 최초로 플라스틱 산업에 진출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자, 진짜로 미국에서 사출 형용기를 도입을 해서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플라스틱의 시대를 처음 열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라키화학, 그 이후에 이어진 이름 LG화학의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을 시작하는 아주 초창기 첫 발을 디디게 된 셈입니다. 1951년에 조선 알마이트 공업사를 인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양전기화학공업사라는 걸 세워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플라스틱 빗을 출시해요. 그렇게 해서 주력 사업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점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플라스틱 빗을 출시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 플라스틱으로 빗을 만드는 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는 합성수지나 플라스틱 제품이 안 보였기 때문에 플라스틱 빗이 나왔다라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 브랜드가 바로 오리엔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리엔탈 플라스틱 빗이니까 가볍잖아요. 안 부러져요. 그러니까 이 오리엔탈 빗을 사려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섰어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상상이 안 가는 일인데, 그게 그만큼 그깟 빗이 뭐라고가 아니라 정말 대단한 빗이었던 거예요. 신소재고 가볍고 사용이 편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인기가 많았고,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야, 나도 그 빗을 하나 가져보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대박이 터졌습니다. 자, 플라스틱을 만드니까 이렇게 좋은 거였어. 하다 보니까 당연히 빗만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비누값도 만들고, 뭐 칫솔도 만들고, 식기류도 만들고, 소위 말하는 뭐 대야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다 플라스틱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플라스틱 사업이 확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만들어낸 게 1954년 국내 최초의 치약인 럭키 치약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953년에 동양전기화학공업사의 이름을 라키화학으로 다시 통합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나눠져 있던 회사들을 통합을 시키고, 그리고 1956년에는 정말로 국내 최초의 PVC 파이프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용기를 만들려다가 이제 플라스틱 산업이 하나의 주력 사업으로 바뀌었고, 이제 PVC 파이프를 만드는 데까지 진출을 한 거죠. 소비재가 아니라 산업재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57년에 비닐 장판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별도로 전기 회사인 금성사,
지금으로 말하자면 LG전자가 설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금성사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화학으로 진출을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1959년에 라키 유지 공업 주식회사를 만들고 1962년에 라키 비니루 공업 주식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는 이제 비누와 글리세린 생산을 제대로 하기 시작을 하고요. 비니루는 말 그대로 비닐 장판을 생산을 하는 거니까 이게 당시에는 생활용품에 있어서 많은 이제 비닐이 들어가는 것도 만들지만 산업용으로 더 많이 쓰이는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그야말로 사세가 급격하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서 우리 생활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편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찢어지는 벽지를 발랐어야 되고 뭐 곰팡이가 쓴다라 그러면 이제는 물도 안 새는 탄탄한 비닐 장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든지 안 깨지는 대야와 양동이 식기류를 사용하면서 우리 생활이 좀 더 편리해지는 그런 필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한 거죠. 그리고 1964년에 국내 최초의 합성세제인 하이타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루 비누, 뭐 세탁용 세제 이런 말들을 많이 쓰지만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빨래 비누를 쓰다가 막 물에 풀리는 세제가 나타나서 담가 놓기만 하면 막 빨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세계야. 그러니까 정말로 하늘 아래 새로운 제품이 떨어진 겁니다. 상품명이 제품을 통칭하는 이름이 된 것처럼 또 포스트잇이 지금 아직도 모든 종류의 이제 붙였다 뗐다 하는 종류를 다 우리가 다 포스트잇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세제가 다 하이타일로 통일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라키화학은요, 원래 빨래비누를 팔아서 돈을 잘 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빨래비누에서 하이타일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만들었던 건 생활에 편리한 제품들을 저가로 잘 공급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라키화학에서 안 만들었으면 누군가 만들었겠죠. 그리고 1966년에 라키 비누루 공업이 이제 다시 합병이 돼요. 그래서 라키 화학공업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회사 이름이 나오는데요. 등장하는 회사 이름은 많지만 점점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가는 과정입니다. 9인 상해로 시작해서 사실 사업을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에요. 1969년까지 23년 만에 럭키 금성사 8개 회사를 가지고 있고 총 매출액이 349억 원이에요. 아직 70년이 안 됐어요. 1969년이거든요. 이때 벌써 매출액이 349억 원이고 자본금 60억, 순이익이 8억에 종업원만 2만 명이 대그룹으로 성장을 한 겁니다. 제가 왜 69년을 딱 집어서 말씀을 드렸냐. 69년이 구인의 창업자인 구인의 회장이 별세 세상을 떠나신 해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제2대 회장인 구자경의 2세대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라키라는 이름에서 럭키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70년대에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이 있었죠. 한국 경제 성장률이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일 쇼크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이 진짜 원료가 되는 것들을 석유화학에서 뽑아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유, 유가가 높아지면 플라스틱, 석유화학의 업계 전반, 화학업계 전반이 다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 수입한 원료를 가지고 최종 생산품을 만드니까 너무 어렵다. 그래서 라키화학은 이제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업스트림으로 좀 올라가야 봐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만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플라스틱 원료를 스스로 생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석유 화학 산업에 뛰어드는 게 되는 건데 이런 게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사업을 확장하는 건 좋은데 자금도 너무 많이 들고 이게 국가로부터 석유 수입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런 아주 기본적인 원료나 국가 기관 산업에 해당되는 건 당시 국가가 관리를 하고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 결국은 더 큰 산업으로 진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회사 차원에서만 하고 있지 않았죠. 정부 차원에서도 다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당시 모든 원료를 수입을 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1960년대에 정부는 제2 정유 공장의 실수요자로 럭키그룹, 호남 정유가 신청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여수 공장이 만들어졌고 이 호남 정유가 지금의 GS 칼텍스가 되는 겁니다. 자, 여수 공장이 생기고 나서 정말로 석유 화학 산업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직접 석유를 가져와서 정제하고 처리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원료 가지고 플라스틱도 만들고 뭐 폴리에스테르도 만들고 PVC 공장을 가서 유리섬유도 만들고 굉장히 다양한 생산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일 쇼크를 맞으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원료를 조달해서 만드는 수직 계열화를 이루겠다라는 전략의 필요성을 더더욱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만 시장을 볼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을 노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만 보면 너무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이 시장만을 노리고 사업을 유지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기술 개발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1979년에 대덕중앙연구소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983년에 국내 최초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PBT 그리고 초내열 ABS 수지를 처음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었고 이런 제품들을 쓰고 있었는데 우리가 우리 기술로 우리도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 ABS 수지라는 게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세 가지의 원료를 합성을 해서 만들어낸 이제 소재인데요. 이게 우리로 치면 뭐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산업재에 필수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소재이고 굉장히 압축을 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응집, 탈수, 건조, 압출의 프로세스를 건져서 만들어내는데 제가 뭐 잘 설명을 드리긴 어렵지만 당시로서는 앞선 기술이었고 우리가 빠르게 따라잡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 기술을 잘 개발해서 국내 최초로 생산을 했고 이 제품은 산업재로서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이 쓰인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확대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이제 만들어진 이후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을 노리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981년에 수출 1억 달러를 찍어요. 그리고 83년에 공식적으로 LG전자, 금성사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전자산업으로는 백색 가전으로도 유명하고 전자산업으로 컸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그룹의 상징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룹의 명칭을 럭키 금성이 됩니다. 그리고 1986년에는 뭐 사우디아라비아로도 진출을 하고 1988년 국내 화학기업 최초로는 매출 1조 원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1991년에는요, 국내 최대의 나프타 생산 공장을 만들게 돼요. 원유의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이제 NCC라고 하는데요. LG화학의 여수 NCC 공장은 전 세계 115개의 NCC 공장 중에서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선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전기를 써도 훨씬 더 많은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여수 NCC 공장이 세계 최초로 3,000원대 에너지 원단위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은 다 7,000원대 원단이래요. 마의 벽이 4,000원대인데 그 마의 벽, 4,000원대는 누구도 못 깰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벽을 깨서 생산 시설에 있어서 엄청난 성과를 거둔 그런 세계적인 공장으로 우뚝 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995년에 이제 드디어 럭키 금성이 LG로 바뀌어요. 럭키에서 L자를 떼고 금성에서 G를 뗀 거죠. 골드스타에서 G를 뗀 거예요. 그래서 럭키 골드스타를 줄여서 이제 LG가 되는데 외국에서는 골드스타는 골드스타대로 알고 럭키는 럭키대로 알지 럭키 골드스타가 합쳐져서 LG가 됐다는 걸 이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또 그렇게 해서 광고를 해봐야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Life is good 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써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광고 카피가 되는데 이게 상당히 잘 먹혔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LG 하면 Life is Good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들어오면 수출 10억 달러를 돌파를 하고 90년대에는 이제 중국이라든가 다른 국가로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ABS 수지로도 먹고 살았고 나프타로도 먹고 살았다. 자, 이제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계속 먹고 살 거냐?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이제 LG화학은 좀 더 다른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야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차세대 동력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편광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LCD 핵심 소재로 여기에 들어가는 편광판 필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데 이게 당시에는 일본 업체들이 다 꽉 잡고 있었어요. 고난도 기술이었던 거죠, 당시에는. 그래서 일본에 기술 협력을 요청을 했는데 일본이 이제 거절을 한 거죠. 일본이 또 안 준다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니네가 안 줘? 그럼 우리가 해내고 말지, 우리가 하고 말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 개발에 매진을 한 결과 1991년 1호 라인을 가동을 하게 돼요. 사실 시험 생산할 때부터 양산까지 2년 만에 이 개발들을 다 끝냈는데, 그런데 해보니까 이 가격도 낮고 굉장히 좋기는 했지만 수율이 70%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일본 거보다 가격도 싸고 우리가 빨리도 만들고 기술도 다 개발했는데 아직은 수율이 좀 안 나오던 시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수율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을 또 막 시간과 사람을 갈아 넣어서 다시 경쟁사 수준만큼의 수율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도 좋아, 가격도 낮아, 그리고 양산했는데 수율도 잘 나와. 그렇게 해서 자체 기술력을 키우면서 전통적인 강자였던 일본 업체들, 거기에 소재를 납품하는 일본 업체들까지도 하나씩 자, 여 제끼고 저 제끼고 하면서 정말로 평광파 필름 시장에서 강자가 되면서 우뚝 올라서게 됩니다. 이게 LG화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차세대 먹거리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1996년부터 리튬 이온 전지 연구를 시작을 한 거예요. LG화학은 옆에 LG전자가 있잖아요. LG전자에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앞으로 모든 전자기기에는 배터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2차 전지 배터리가 앞으로는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지 수요에 폭발할 걸 대비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일본 메이저 업체한테 기술 제휴를 시도를 했지만 기술 제휴도 안 된다. 야, 설비도 안 돼. 재료 이런 것도 안 돼. 아무것도 다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LCD 때도 뭔가 해보자고 했다가 아니 쟤네들 우리가 그렇게 제휴 안 해도 훨씬 빨리 따라잡혀서 시장을 다 잃어가고 있는데 이것까지 내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도 안 줘요. 오히려 이런 메이저 기업들하고는 그래서 하나도 안 된대. 그래도 소재는 있어야 되잖아. 신규 업체들을 찾아가서 정말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가면서 초반 기술을 축적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997년 그래서 노트북이나 PC 등에 쓰이는 소형 전지 시험 생산에 처음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99년에 국내 최초로 리튬 이온 전지 양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진짜 성공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완벽한 제품은 안 나와요. 그래서 기대 이하예요. 이거 가지고 정말 LG전자도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걸 제대로 양산할 수 있을까? 그러면 더 투자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시설을 더 강화해야 되잖아요. 설비를 더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처음으로 양산을 성공한 게 97년이에요. 처음 연구를 시작해서 뭔가 리튬 이온 전지에 우리가 다음 먹거리라고 투자한 게 96년이에요. 이때가 어느 때냐? 금융위기가 올 때잖아요. 돈만 먹고 성과 안 나는 이 전지 사업 계속 해야 되냐라는 지적이 내부적으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전자 회사들이 이미 전지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소니도 하고 있고 산요도 하고 있고 뭐 다 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 회사가 저렇게 해도 완벽한 전지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고 쟤네들의 기술력도 다 가지고 있는데 화학 회사에는 우리가 기술력도 없고 전자 경험도 없는 우리가 LG만 믿고 LG 전자만 믿고 이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반대 목소리가 계속 나왔어요. 돈이 언제까지 들어갈지도 알 수 없었어요. 당연히 주주들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구인의 구자경, 그 다음에 이제 구본모 회장의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구본모 회장이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길게 보고 투자 연구 개발에 집중해서 갑시다라고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했기 때문에 99년에 국내 최초 리튬 이온 전지 양산, 제대로 된 양산을 성공을 한 거고요. 그리고 LCD용 컬러 필터 감광재 산업화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장기 투자의 책임은 잘 되고 났으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안 됐으면 야 그때 그렇게 돼서 LG 주식이 LG화학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다라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LG화학은 배터리 부분의 성장세가 커지는 부분도 있었고 다른 사업부들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화학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묶이는 회사가 너무 커졌어요. 이때 당시에 LG화학을 황금의 포트폴리오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를 제가 화학 분야를 너무 이야기하느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석유화학 분야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LG화학 안에. 그리고 화장품 만들고 치약 만들고 세제 만들었던 이 부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생활과학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생명과학 부분도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제약 바이오죠. 그런 생명과학 부분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사업부가 LG화학 안에 존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분야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커져 버리니까 그리고 산업재 옛날 비닐로 장판 만들고 이런 부분들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LG가 2001년에 LG화학이 3개의 회사로 분할이 됩니다. 2001년에 LG화학,
LGCI, LG생활건강 이렇게 3개의 회사로 분할이 돼요. 이 LGCI는 케미컬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이 LGCI 지주회사로 변모를 해서 그게 다시 LG생명과학과 LGCI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 LGCI가 그냥 지주회사로 나중에 그냥 주식회사 LG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산업재 부분만 따로 독립을 시켜가지고 그게 LG 하우시스가 되고 나중에 이 LX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과학 부분은 계속 따로 놔뒀다가 다시 나중에 LG화학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합 집산을 굉장히 여러 번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LG화학이 정말로 황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다 돈 버는 거다. 그래서 이게 분할을 시켜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LG생활건강은 더 크게 성장을 했죠. 그래서 뭐 후라든가 엘라스틴 이런 걸로 대박을 치면서 돈 많이 벌었고요. LG화학은 LG화학대로 석유화학 분야에서 점차 성장을 했고 전지 부분, 배터리 부분이 또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사업부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때 당시에 LG화학은 돈을 엄청나게 잘 버는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LG그룹의 캐시카우야. 그러니까 뭔가 신사업을 하고 싶으면 LG화학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터리 사업 부분이 화학과 전자가 결합된 부분이라고 하지만 아니 전자에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전자보단 화학이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사업은 화학 쪽에서 시작을 했다가 잘 되면 내보내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LG화학에 빨대를 꽂았다가 이제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LG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업들은 LG화학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배터리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 바로 생명과학 분야라는 거예요. 자, 전기차 배터리 부분으로 이제 돌아가 볼게요. 이 LG화학이 배터리를 하면서 전기차의 시대가 오기는 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이 분야를 가기는 가는데 이 의사결정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전기차는 이 노트북 배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안정성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양산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어려웠고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도 야 이걸 또 언제까지 하는 거야 이런 부담이 또 컸어요. 그래도 안 할 수는 없다. 이 길을 또 가야 된다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에 미국에다가 아예 배터리 연구를 전담하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연구 인력이 100명인데 100명 가지고 좀 모자랐나 봐요. 성과가 잘 안 나왔어. 그리고 이 전기차 배터리라는 건 전기차가 있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야만 쓸모가 있는 거니까 파트너, 큰 수요가 필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06년에 GM하고 컨택을 해서 GM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잡았지만 샘플에 문제가 있어서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GM이 이제 볼트 전기차 프로그램을 런칭을 해요. 그 작은 전기차. 그러면서 LG화학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6개 배터리 회사한테 연락이 갔대요. 그래서 다들 이제 우리 거와 맞는 배터리를 만들어서 같이 전기차를 출시를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일정도 촉박하고 이걸 맞춰가는 게 이제 쉽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미 한번 리젝 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잘 만들어서 샘플팩을 제출을 했는데 배터리가 오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GM이랑 이걸 이제 계속 합을 맞춰가면서 배터리를 좀 더 오래 가고 효율이 높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결국은 GM이랑 2010년 전기자동차 쉐보레 볼트의 배터리 단독 공급자로 LG화학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이게 2010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거죠. 그렇게 해서 LG화학은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메인으로 가지고 있는 석유화학은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해 가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전기차 배터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뭘 가지고 있냐면 2016년에 LG화학은 종자 비료, 그린 바이오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회사인 동부팜 한농을 인수를 해서 자회사로 만들어서 팜 한농을 출범을 시켜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먹거리 중에 우리 석유화학 말고 이 농업 부분의 화학, 바이오, 그린 바이오 요 분야가 앞으로도 크지 않을까 해서 한 가지를 인수를 해서 그건 일단 자회사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2017년에 LG생명과학 분리시켰던 걸 다시 합병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석유화학, 전지, 첨단소재, 생명과학 이렇게 4개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구상이 됩니다. 여기서 첨단 소재라고 하는 건 LCD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18년에 국내 화학기업으로는 최초로 글로벌 화학기업 탑10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 가치로도 전 세계 3위에 올라요. 그런데 이제 너무 배터리 부분이 커지고 시장의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LG화학에서 배터리를 떼내죠.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할 것이냐, 물적 분할을 할 것이냐. 인적 분할이면 신설 배터리 회사를 만드는 거고, 옆에 이제 똑같이. 그리고 물적 분할을 하면 LG화학 밑에 신설 배터리 회사가 되는 거죠. 이걸 일적 분할로 할 거냐, 물적 분할로 할 거냐. 그러면 주주가 어느 게 유리하고 어느 게 불리하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죠. 그리고 결국은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물적 분할을 실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LG화학이 굉장히 주가가 높았던 이유는 그 밑에 미래 가치가 다 반영된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았는데, 이런 식으로 물적 분할을 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나가버리게 되면 LG화학의 주주들은 LG에너지솔루션 그 배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때문에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이 분리가 되면서 LG화학 주가가 내려갔죠. 그렇지만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은 IPO 당시에 굉장한 화제를 모았죠. 그래서 공모 규모도 우리나라로 치면 최대의 기록을 세웠고요. 기관 경쟁률만 해도 2023대 1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상장 낙제점, 물적 분할 때문에 LG화학은 아주 아픈 기억이 있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굉장히 높은 기업가치 평가를 받았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죠. 지금 그러면 LG그룹 전체에서 LG화학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 시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LG그룹 전체를 보면 화학, 전자, 통신, 서비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화학 부분만 보면 LG화학, 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뭐 이런 회사들이 화학 부분 안에 속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LG화학은 크게 세 가지 사업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가 석유화학, 첨단 소재, 생명과학이에요. 자, 화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BS 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계 1등이니까 잘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첨단 소재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터리 소재예요. 양극재.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매출이나든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익률이 여기에서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친환경 소재들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폐플라스틱을 어떻게 활용하고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소재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이런 게 다 이제 첨단 소재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당연히 뭐 신약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LG화학의 지금까지의 긴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의 사업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947년에 한 개의 사업장이 시작해서 지금 2022년 기준으로는 해외 40개, 국내 17개에서 57개의 사업장, 뭐 공장이라든가 이런 거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직원은 2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거의 2만 명, 19,500명, 그러니까 많이 규모로서도 많이 늘렸어요. 사업장의 위치를 보면 뭐 단연코 한국에 많이 있고, 그리고 아시아, 중국, 유럽, 미국에 있는데요. 확실히 중국에서의 사업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전반에도 많이 나가 있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부분이 이제 메인스트림이니까 석유화학 분야만 이렇게 따로 뽑아서 보면 1976년에 PVC 파이프를 만들면서 B2B 시장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생산 능력이 5,000톤이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늘었죠. 그래서 5,000배 이상의 생산 능력이 늘어서 지금은 ABS 세계 1등을 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에틸렌, 나프타 이런 것들 40개의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당연히 중요한 건 R&D 투자 금액입니다.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을 보면 뭐 47년, 이때 47년에 3억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1947년을 고려하면. 그래서 이때 3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51조, 52조 원 정도 가까이 되고 있고요. 단기 순이익으로 보면 69년에 9천만 원이었는데 2022년에 거의 3조 원 가까이 되는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R&D 투자금만 내는 것만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특허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이제 성과인 거죠. R&D 투자 대비 성과인데, 국내외 이제 특허 상표, 해외 특허 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 보면 R&D의 성과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지금 전체 사업부 3개를 좀 나눠서 보면요. 석유화학 사업부가 당연히 이제 오래됐고, 매출의 대부분이 석유화학에서 나옵니다. 첨단 산업 소재가 이제 점차 매출이 지금 99년에 시작해서 지금 8조 원인데요. 앞으로 이 부분의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양극재,
분리막 이런 데까지 이제 사업을 펼쳐나가면서 보다 많은 배터리 양산에 들어갈 수 있는 첨단 소재, 안정적인 소재들을 생산해서 공급하느냐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이 같이 성장하는 가장 큰 주춧돌이 되고 있는 메인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생명과학 사업본부인데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존재감이 있지 않아 보였어요. 한 번은 분리됐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M&A를 최근에 했습니다. 이 작년 미국에 있는 나스닥 상장사인 아베오 파마슈티컬스, 줄여서 그냥 아베오라고 하는데, 이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미국 시장에, 미국 항암 치료제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027년까지 생명과학 매출을 2조로 옮기겠다고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1조 원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미국에 있는 회사를 이제 가지고 있다 보면 앞으로 신약,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훨씬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LG화학 주가가 막 높아졌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또 하락했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외국인 보유 비중도 상당히 높은 주식으로 한국에서는 높은 평가를 지금 다시, 그러니까 배터리 부분 때문에라도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G화학은 LG그룹의 모태이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플라스틱, LCD 필름, 배터리, 신소재, 제약 부분까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큰 힘이 된 기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슈는 있어요. 지배구조 관련해서 뭐 경영권 이슈도 있고 수익성과 투자, 앞으로도 R&D를 잘 해갈 수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이기는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이런 역사를, 한국 최초의 역사를 쓰면서 잘 커왔던 기업이 앞으로도 더 잘 돼서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LG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예, 다음 주에도 또 흥미로운 기업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프로 고영경이었습니다.